은퇴하면 결국 남는 건 돈뿐이다. 처음엔 잔혹한 농담이라 여겼지만 마지막 출근날 다 쓴 볼펜처럼 책상 위에 놓인 감사패와 시든 꽃다발을 보고서야 그 문장이 내 삶의 문턱까지 와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출입증을 반납하고 돌아서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고 집에 오니 여느 때처럼 울리던 알람만 공기를 긁어내렸습니다. 양복을 개키는 손이 허공에서 멈추자 거실에 정적이 몸을 눌렀고 그 순간 나라는 존재가 직함과 함께 꺼내진 건 아닌지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할 상실이라 부릅니다. 평생 품었던 역할이 사라지면 소속감과 자존감, 심지어 시간 감각까지 흔들린다고 하죠. 그래서 불안은 이상이 아니라 경보입니다. 이 영상은 그 경보를 듣는 법, 그리고 대응하는 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얻을 겁니다. 첫째, 가족과 돈 사이에 세우는 한계선의 언어. 둘째, 은퇴 이후에도 흐르는 현금 흐름 프레임. 셋째, 기대가 아닌 약속으로 묶는 관계 재정에. 저는 누군가의 푸념이 아니라 먼저 겪어본 사람의 경고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집은 다르다는 믿음이 얼마나 쉽게 금이 가는지, 그리고 그 금을 메우는 힘이 왜 결국 현실을 지키는 돈에서 시작되는지, 만약 지금의 고요가 당신에게도 무겁게 느껴진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체념이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지도입니다. 퇴직 후의 첫 아침은 이상할 만큼 길었습니다. 알람은 여전히 울렸지만 더 이상 나를 기다리는 출근길이 없었고 손끝이 멈춘 옷걸이 위에는 수십 년간 나와 함께한 양복들이 주인을 잃은 듯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묘한 불안이 비쳤고 거실의 고요는 마치 세상이 나를 배제한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일을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상실하는 절차라는 걸 말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느긋한 아침 식사, 늦잠, 오랜만에 여유가 주는 달콤함. 그러나 사흘, 나흘이 지나자 달콤함은 빠르게 썩어갔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나를 찾는 메시지도 사라졌습니다. 시계바늘은 도는데 시간은 멈춘 듯했고 그 침묵 속에서 존재감이 서서히 증발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60세 이후 근로자 절반이 퇴직 후 우울감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직장 존재 가치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사회학자 구엘만은 이런 상태를 역할 상실의 공황기라 불렀습니다. 인간은 소속과 효용이 사라지면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낀다고요. 특히 한국의 노동 구조는 은퇴를 종착지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임금 피크제, 조기 퇴직, 나이 듦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배제. 젊을 땐 헌신을 요구하고 나이 들면 효율을 이유로 내보내는 이 구조 속에서 퇴직은 곧 사회적 사망 선고로 작동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 집은 괜찮을 거야. 아들은 듬직하고 아내는 평생의 동반자이며 친구들도 의리가 있다고 믿죠. 그러나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는 대부분 경제적 에너지를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벌어오던 돈이 사라지면 관계의 축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냉정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경고입니다. 불안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재정비하라는 경보입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바로 그 경보에 응답한 한 남자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퇴직 후 몇 달, 고요함이 일상이 되어갈 무렵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아빠, 죄송한데 이번 달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요. 늘 다정하던 아들의 목소리, 잠시의 망설임 끝에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200만 원, 그때는 별일 아닌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또 그 다음 달 전화는 반복되었고 금액은 300, 5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해서요. 병원비가 좀 미안하다는 말은 있었지만 그 미안함은 반복될수록 가벼워졌습니다. 아내 역시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애들 공부는 시켜야지. 그 말 속엔 사랑과 압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새 내 통장은 가족의 필요를 위한 공용 자판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선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나이 들면 결국 돈이야. 가족도 친구도 아니야. 그 말이 이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몰입 비용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이미 많은 걸 줬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심리, 즉 사랑했으니 이번에도 도와야지라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투자가 아니며 한계 없는 지원은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합니다. 아들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아내는 아이들의 미래를 이유로 제 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재정적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요. 이때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정기 지원은 금액을 고정하라.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은 절대 넘지 않게 설정하세요. 둘째, 증빙 없는 지원은 거절하라. 실제 필요인지 확인 없이 주는 돈은 관계를 해칩니다. 셋째, 대체 지원을 제한하라. 돈 대신 대출 상담 동행, 예산 계획 세우기 같은 현실적 도움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거절이 아니라 함께 해결의 방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깊지만 그 사랑이 습관적 요구로 변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이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갑을 열 때마다 가족의 관계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의 송금 버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노후가 서서히 무너지는 첫 번째 금이 간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빠, 이번엔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요. 은행에서 담보대출만 받으면 당장 해결할 수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도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집을 담보로 잡으라는 요구였습니다.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집은 수십 년간의 시간과 땀이 스며든 터전이자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집을 내어준다는 건 단순한 재정적 선택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은행 창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내미는 직원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담보로 잡으시겠습니까?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도장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존엄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요. 하지만 그 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내의 말 속에는 우리 대신 아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늘 부모 세대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집값 상승, 보증금 인상, 그리고 자식 세대의 불안정한 수입 구조가 얽히면서 결국 부모의 노후 자산이 담보로 넘어갑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세대의 37%가 자녀의 주거 문제로 인해 대출을 떠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 도움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리스크의 구조적 전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삶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최후의 세 가지 보루가 있습니다. 첫째, 거주주택, 절대 타인의 채무로 묵지 말 것. 둘째, 비상금 통장 6개월치 생활비를 따로 확보할 것. 셋째, 건강보험과 실손 유지. 질병은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존재의 방패입니다. 그날 밤 서류 위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돈은 관계를 시험하지만 담보는 삶을 인질로 잡는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따뜻하지만 경제적 선택의 순간엔 냉정함이 필요하다. 그것이 자신과 가족 모두를 지키는 진짜 책임이라는 걸. 붉은색으로 도장이 찍힌 연체 고지서 한 장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매 절차에 착수합니다.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아이들의 웃음이 쌓인 공간이 이제는 숫자 몇 줄 때문에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 종이를 내려다보던 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얼마가 부족해요? 870만 원. 짧은 대답 뒤 집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처음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살아야지.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서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출근길이 아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한 기상. 나는 낡은 정장이 아닌 파란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아내도 새벽 시장 반찬 가게로 나섰습니다. 허리는 굽고 손목은 시큰거렸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때 수십 명을 이끌던 부장이 삼각김밥을 계산하며 감사합니다를 말해야 한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그 짧은 인사가 내 안의 생기를 되살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의 30일 위기 대응 플랜을 세웠습니다. 1. 현금 흐름 스캔. 모든 지출을 세 항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살기 위한 것, 습관으로 쓰는 것, 미루어도 되는 것. 그 결과 하루에 7,000원씩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출 급감 모드, 외식, 커피, 택시비를 모두 없앴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직접 만들고 불필요한 구독은 즉시 해지했습니다. 3. 소득 보완. 저는 야간 진열 아르바이트를 추가했고 아내는 반찬 가게 납품량을 늘렸습니다. 잠은 줄었지만 통장의 숫자는 조금씩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희망을 만든 게 아니라 행동이 돈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연체 고지서는 절망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경제적 무너짐은 결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심의 결과이고 희망의 부재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그날 이후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 편의점의 불빛 아래서 안녕하세요를 외치는 내 목소리가 낯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인사는 내 존재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주문 같았습니다. 몇천 원의 시급, 허리와 무릎이 시렸지만 그 돈은 내 힘으로 번 첫 번째 노년의 월급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반찬을 담던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동태찌개가 잘 팔렸어. 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계산하면서 고맙다고 하더라. 그렇게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다시 부부로, 동료로, 한 팀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시기 우리는 새로운 재무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노년 재무 운영 3법칙입니다. 1. 3% 저축 재가동. 하루에 번 돈 중 퍼센트라도 반드시 저금. 액수보다 습관이 중요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3버킷 전략. 생활비, 생존, 비상금 보호, 소액 기쁨, 희망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주 작게라도 스스로를 위해 쓰는 소액 기쁨 버킷은 삶의 온기를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3. 경계선 대화 스크립트. 아들이 다시 요청해올 때 대비해 미리 새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을 먼저 이해해줘. 이번에는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네가 계획을 세운다면 함께 방법을 찾아볼게. 이 세 문장은 단호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언어였습니다. 한때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의존을 낮추는 자유의 기술입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고 내 손으로 하루를 지키는 힘이야말로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아내와 함께 동전통을 흔들었습니다. 딸랑딸랑. 그 소리는 단순한 금속의 울림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내일을 버틸 힘이었습니다. 한국의 60쯤 70대 중 절반 이상이 재취업을 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저임금, 단기 노동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존엄을 되찾습니다. 손이 거칠어질수록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 2막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겨울에 찬 공기가 거실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날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대출 상환 완료 확인서. 그 도장은 붉은색이었지만 이번엔 경고가 아니라 해방의 색이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그 서류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막걸리 한 병. 누군가는 초라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상에는 우리의 피, 땀, 눈물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집을 지켜낸 기쁨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은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수척한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그동안 너무 죄송했어요.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다 갚을 순 없지만 일부라도 드리고 싶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나는 조용히 봉투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됐다. 네가 와준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날의 침묵 속에는 화해와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리를 두고 그 거리 속에서 새로운 관계의 온도를 배웠습니다.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평온, 그것이 노년의 지혜였습니다. 그 후 밤마다 아내와 나는 작은 적금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속의 숫자는 크지 않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이 돈은 누구에게 빌린 것도 누군가의 요구에 끌려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우리 두 사람이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돈은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전부를 지킬 여지를 만들어준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1위입니다. 효도와 정을 말하지만 현실은 자식에게 기대다 상처받는 부모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담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도 가족도 아니다. 돈이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철학입니다. 돈은 욕심이 아니라 방패이고 생존의 언어입니다. 이제 우리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내와 공원을 산책하고 편의점 손님에게 수고하세요 인사를 받고 저녁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나눕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서로의 삶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불안 화려한 재산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자존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첫 번째 투자.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결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 걸어가 주세요. 우리가 공유하는 단단한 마음이 언젠가 모두의 노년을 지탱할 힘이 될 테니까요.